시민들을 위해서 건강 관련 도서와 함께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를 전망하는 도서 30여 종을 모았는데요. 관련 도서는 수시로 또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책으로 마음을 위로해 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네. 자, 이번 주 가볼 만한 문화가 행사 소식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대구 지역 일반 시민을 중심으로 대구 출신 노동운동가 전태일을 기념하는 그 기념관 건립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극단 초이스 시어터가 전태일의 생애와 또 정신을 대구 출신 인권운동가 조영래의 삶과 접목해서 구성한 연극 만나지 못한 친구를 오늘부터 27일까지 대면 공연거리 내에 있는 아트 벙커 무대에 올립니다. 실제로는 서로 만나지 못했지만 역사에 좀 그 획을 그었던 두 사람이 만약에 만났더라면 또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그런 상상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가상인데요. 네. 두 사람의 삶이 연극 네. 속에서 어떻게 재탄생할지 궁금해집니다. 음악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언택트 축제 소식이 있습니다. 대구 지역 재즈 팬들이 사랑하는 제13회 대구 국제 재즈 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온라인 축제로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사전에 촬영된 영상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라이브 공연에 목말랐을 분들에게는 다소 아쉬울지라도 다양한 이들의 공연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으로 아쉬움 달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올해는 해외 뮤지션 참여가 어려워진 대신에 국내와 지역의 실력파 재즈 뮤지션들로 그 라인업 구성하고 있는데요. 드라마 OST의 여왕인 빈, 롱브랜드 재즈 그룹, 김명한 트리오, 냉평균 밴드 등등 다양한 분들이 출연을 합니다. 네. 전시회 소식도 있습니까? 네, 대구 신세계백화점 8층에서 특별한 전시회 마련했는데요. 바로 밀랍인형 전시입니다. 주최 측 말을 빌리면 밀랍인형 하나를 제작하는데 사이즈 측정부터 완성까지 보통 6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만한 그 전개 인사, 영화 배우, 가수, 스포츠 스타 등 약 400m 앞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목요일은 문화판 영남일보 김은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11시 23분 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 여러 나라로 가는 여행길이 막히면서 언택트 체험이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가 생겼는데요. 가까운 지역에서 각자의 취향에 맞게 이색 경험을 즐기는 새로운 문화가 정착한 겁니다. 대구에서는 벌써 10년도 더 전에 음악으로 만나는 세계 여행이 시작됐죠. 공간 울림의 2020년 썸머 페스티벌 자세히 소개합니다. 이상경 대표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1월 공간 울림이 수성구 삼덕동으로 이사했다라는 소식 저희가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 코로나 이후에 처음 뵙습니다. 그건 어떻게 지내셨어요? 2019년 12월에 이제 이곳 수성구 삼덕동에서 공간 울림 시즌 4를 시작했습니다. 이사가 약 400m 앞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다가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맞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강제적으로 떠밀려서 심을 강요당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생각하고 또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이 사실 자연부락이 있는 곳에 저희들이 가서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협업 프로그램으로 대덕예술마을 큐라는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작은 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기획하여서 조금씩 올리고 있었습니다. 네. 또 공간 울림의 대표 기획이 바로 해마다 여름에 열리는 서머 페스티벌일 텐데 제가 이제 이 코너를 소개하면서 언택트 여행 문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올해 벌써 12번째 여행이라고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 전예술단체 공간 울림이 울림에서 살림으로라는 비전을 가지고 활동을 하던 중 이 그 축제는 국경 없는 문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해서 올려왔습니다. 1994년 하우스 오브 콘서트를 시작하고 14년 정도 지났을 무렵 2009년 정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2009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도심형 문화 축제
순수 예술 음악을 대중들에게 퍼뜨리는 일종의 도구로서 축제를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올 페스티벌 제목이 헝가리안 랩소디입니다. 네네. 바로 헝가리 여행인데 사실 이제 헝가리 하면은 예전에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네, 맞아요. 우리하고 이제 교류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예, 그 민족성이 우리하고 또 비슷한 면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헝가리 음악의 특징은 사실 집시 음악이라는 데서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음악은 헝가리 민속 음악과 통합되어서 그 이후에 19세기 프란스 리스트 등 많은 작곡가들에게 영향을 주었고요. 네. 그것이 이제 헝가리안 광시곡 같은 그 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년이 한국 폴란드, 한국 헝가리가 수교한 지 30주년 해였습니다. 근데 우리 그 음악 역사상 그 쇼팽이 갖고 있는 그 무게, 또 프란스 리스트가 갖고 있는 그런 많은 양들의 그 작품들, 그것을 한꺼번에 올릴 수가 없어서 사실 작년에 한 폴 축제를 했고요. 네. 올해 이제 헝가리 축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2년에 걸쳐서 네. 지금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 서머 페스티벌에는 큰 주제 아래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공간 울림에 살린 마틴의 콘서트 현장, 이곳에서 연주자와 관객들을 우리 진사람 리포터가 만나고 왔습니다. 헝가리 음악에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약 300m 앞 7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매력의 포인트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흥에 맞춰서 리듬을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하고 하는 것처럼 즐겁게 즐길 수 있다는 점. 듣다 보면은 이게 재밌네, 그냥 같이 흘러가네 이런 느낌. 저희는 무반주 솔로부터 오케스트라까지 다 연주하는 다양하게 악기 편성을 하는 앙상블이에요. 그러니까 악기 편성이 작아질수록 자기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관중들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걸 느끼기 때문에 압박감도 있지만 그 긴장감에서 오는 맛이랄까요? 관중한테도 들을 때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드물게 할 수 있는 건 헝가리 곡을 리허설할 때, 연습할 때 참 이렇게 같이 모여서 또 새로운 색다른 음악적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또 풍족감, 그런 것도 이제 좋았고, 와서 음악회를 하는 건 처음이라서요. 대구 이 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저한테 좀 특별하고요. 좋은 곡들을 연주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인 것 같아요. 약 400m 앞 7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피아노 트리오, 바이올린 연주, 첼로 연주 이렇게 들어서 있는 곡인데 아주 짜임새 있게 수준 높은 연주였다고 느껴집니다. 정말 화려하고 작은 공간이었지만은 여기 장소 이름처럼 큰 울림도 있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아주 생소했죠. 생소한데. 하고 오프라인 범죄하고 다른 기차가 필요해서 기사의 요구가 아주 정확합니다. 지금 이제 경찰이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독자적 장애 수사권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이 여기에 좀 대입된 것 같다라는 저희가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너무 지금 절박한 법이어서요. 법에서 가장 약 200m 앞 7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법인데 이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이 통과 처리가 지연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큽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이거 빨리 좀 조정해 보려고 하는데 정부의 그 의사, 법무부가 좀 의사를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디지털 범죄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게끔 이 검경 수사권 조정 안에서 법무부와는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경찰들에서 뭐 어떻게 좀 하든 굉장히 신속하고 약 4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네. 담당하면서 진행을 해야지만 조금의 효과라도 좀 볼 수 있는 그렇죠. 네. 이게 은밀한 곳에서 개인적으로 특히 어떤
자신의 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네. 피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앞서 말씀하신 뭐 잠입 취재라든가 잠입 어떤 그 조사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해결할 수 없죠. 그리고 이 온라인 그룹이 그룹하다는 것이 밝혀지면 아마 이제 피해자들도 고소고발을 하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고소고발은 아니지 검찰 이제 그 조사 의뢰를 하기는 좀 쉬워질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안정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예. 상식적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이 오래 걸리고요. 근데 일단은 자기 수사가 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히 아동 청소년들이 좀 성매매나 성착취에 대중된 거기 때문에 그냥 온라인상에서 이게 법 처리는 언제쯤 좀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여성 가족위에서 다루려고 했었습니다. 네. 검찰이 이제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검찰의 동의가 없이는 사실은 이게 통과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다루지 못했습니다. 근데 검찰이 동의만 했다면 사실 모든 통과될 수 있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9월 25일 내일쯤 이것이 그 시행령이 시작된다고 했다가 지금 잠시 밀어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도 그 이후에나 그러면 해결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지금 이제 어떻게든 좀 연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조정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일급함과 이게 절실함에 대해서 네. 사실 국민적인 요구가 굉장히 큰 법이어서요. 그리고 디지털 성폭력이 지금 뭐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와 관련해서는 가장 저희가 염려되는 부분인 건 아까도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 하여튼 저희도 좀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또 대표 발의하신 법안이 권력형 성범죄 근절 법안이에요. 네. 이 법안도 좀 발의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이 선출직 공무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력형 성범죄가 이제 계속 발생했잖아요. 네. 사실은 이거의 근원은 이제 조직 문화입니다. 이 조직 문화가 계속 바뀌어 나가야지만 사실 권력형 성범죄의 발생이 이제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일단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이 국가기관이 이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통보하여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이제 법적 권한을 주려고 하는 법인데요. 네. 이제까지는 그런 법적 권한이 없어서 조직문화 진단이라든가 개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또한 이제 이 신고 의무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요. 국가기관 이제 단체장들의 신고 의무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사건이 축소되어도 처벌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 이런 것을 좀 보완하기 위한 그런 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연관돼서 이 질문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계속 선을 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서울시청에서 관계했던 사람들이 반박을 약 4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실질적인 어떤 수사 결과라든가 어떤 진실들, 사실들이 밝혀지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고,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에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 조사가 되도록이면 이제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랫 동안 진행된 사건이잖아요. 네네. 다양한 이제 맥주가 있을 것이고요. 다양한 피해 사실이 있을 것인데 이게 부분적인 정보가 너무 과장되게 알려지고 그것에 대한 대처나 이런 공방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 차원에서 이 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좀 위험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너무 강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 권력형 성범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서 이제 미투를 중심으로 일어났었고요. 이거는 사실 국가적으로 그리고 사회 공동체적으로 꼭 해결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네. 저는 우리 사회가 훨씬 더 겸손하게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에 좀 임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좀 더 진지하고 좀 사실은 조심스럽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사 결과를.
조사 결과가 나오면 네. 그 기초로 해서 또 다른 식의 이제 대응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의 공방은 굉장히 피해자 목욕이 너무 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주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위험하고 그리고 치도로서도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권력형 범죄가 상당히 좀 계속해서 좀 잇따르고 있어서 충격적이기도 했었는데 우리 인식의 변화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지자체청들의 성범죄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지자체청들이 변하지 않는 거였던 거죠. 근데 얼마큼 본인이 변화해야 되고 본인의 가치관과 일상 관계 맺는 방식이나 아니면 조직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지금 크지 못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미투에 대한 지지가 높았고 우리 공직사회의 성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조직 문화가 변화해야 된다라는 문제제기는 많이 있었지만 이게 실체화되어지지는 못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빨리 해결될 수 없는 면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훨씬 더 이 고위 공직자나 이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신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위기감을 가지고 좀 진지하게 해야 되고 조직 문화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경험한 이 방안들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계속 좀 촉구하고 변화를 유도하려고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요번에 저희가 계속 좀 노력하고 있는 것이 행정정치 왜 종합평가나 이런 공무원직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야 된다. 행정까지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수사에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많은 것을 바꾸고 있는지 아주 전체적으로 그 세부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바꾸지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회의가 있죠. 회의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고위 공직자들의 외면적 동의가 정말 좀 많이 소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들었던 발의하신 법안들 이게 통과가 되고 처리가 좀 되는 시점 됐을 때 다시 한번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약 400m 앞 60km 구간입니다. 이 시간 교통정보 듣고 헤드라인 뉴스까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5명으로 이틀째 3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발생 110명, 해외 유입 15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39명, 경기 43명, 인천 10명으로 수도권에서 전체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의 83%가량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최근 독감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는 사고가 일어난 데 대해 사과하며 예방접종 재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생계 위기 가구 등에 대해 추석 전까지 4차 추경 예산을 빠르게 집행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법인 운동학원 운영 관련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게 운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4차 추경 지원금과 관련한 문자 안내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이를 사칭한 스미싱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집니다. 방송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문자 샵 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고요. 시사본부는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나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네,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한반도는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밤 사이에 좀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와서 이것부터 좀 확인하겠습니다. 네. 지금 청와대에서 조금 전 12시부터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지금 소집됐다고 하는데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 측에 총격받고 숨진 것과 관련한 대응 방안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국방부에서 1차적으로 정부 입장을 이야기를 했죠. 그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네. 그리고 이게 북한의 행위다, 제가 만행이다. 이렇게 규탄한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적으로 이제 강력히 요구한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정말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다시 또 이게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이걸 방지하고 있게, 그리고 이런 상황이 이제 여러 가지 요인, 특히 이제 북한 측 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교정할까, 시도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시점입니다. 네. 국방부 발표를 보니까 우리 군이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을 한 결과 우리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하고 북한이 시신을 불태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너무 심한 대응 아닌가요? 심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방 발표를 보면 네. 이제 북한 쪽 인원들이 이제 일단 확인을 하고 뭐 대화도 나누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이 아무리 코로나19 유입에 대해서 극도로 이제 경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네. 이렇게까지 사격을 가하고 그 시신을 불태운다. 이거는 이제 국방부에서 말한 대로 정말 이제 만행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 사건 이후에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될까라는 좀 걱정이 있습니다. 네. 예. 또 우리로서도 여기에 대해서 강력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있고, 지난 2008년에 그 박왕자 씨가 북한군 총에 맞아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상당 기간 이 남북 관계가 악화 일로로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지금의 상황은 이제 북한이 이제 여러 가지 남북 관계 문을 사실상 닫고서 대적 관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남북 관계 차원에서 보면 정말 이제 악재인데 이런 상황까지 벌어져서 여간 걱정이 안 되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북한이 기본적으로 이중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항상 이제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게 북한이고, 동시에 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북한을 적절하게 대화 협력의 속에서 북한을 좀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해서 이야기해야 될 건 이야기하고 북한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선역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노력, 그리고 그런 방향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NSC 상임위도 소집돼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결과 보고 발표 내용 보고 좀 저희가 좀 충분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종전선언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좀 무색해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좀 계속 질문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남북 관계가 지금 약 400m 앞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꺼내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보면 이게 남북 관계의 시기가 지금 이제 멈춰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움직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일종의 좀 말하자면 계획이 또는 이제 라는 이제 상징적인 그런 선언을 하고 이걸 계기로 해서 북미 간의 교착된 대화도 재개를 하고, 그리고 또 남북 관계도 변화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의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이걸 종전선언을 지금 이 시점에서 했느냐라는 것은 최근에 보면 북한에서 ICBM을 쏘느니 또 SLBM 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대응한다. 이런 식으로 갈등과 긴장의 상황으로 만들어서 할 예정이 많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그 문제를 전쟁으로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을 하다가 다시 나중에 대화나 협상 그런 국면으로 전환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이제 미국 예산 이후에 약 400m 앞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보면 대화로 가기 위한 그런 불필요한 이제 그
하면 안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비록 2018년에 남북 간에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설상가상으로 북미 간의 그런 협상도 2019년 2월에 결착이 되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이제 상황으로 변화해버린 거죠. 정말 오래된 종전 선언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나라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남한과 대한민국과 이제 북한이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우려하는 게 북한의 이제 군사적인 위협이나 또는 이제 적대 그런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북한이 먼저 그런 이제 기존의 이제 남쪽이나 이제 국제사회에 대한 그런 그 대결적 자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형식적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을 이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정전협정 체결했을 때 이제 직접 이제 서명했던 그런 국가들의 그런 이제 같은 협력이 그런 동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그런 이제 협정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역시 종전 선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입장은 아니죠. 일단 이제 중국은 이제 평화협정, 평화체제로 가자라고 하니까 중국은 좀 적극적, 소극적이다 보기는 어렵고요. 예. 다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정전협정이 바로 이제 평화협정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뭐 북한의 비핵화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이제 북한의 이제 테러에 대한 지원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서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이라고 그랬지만 네. 이제 다른 미국 내 그런 일부 국무부라든지 그쪽은 좀 북한이 아직은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좀 소극적이다라는 게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추석 연휴를 지나고 한 10월 7일경에 우리나라 사실과 치르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이 유엔 총회 연설 이후에 이 보도가 나와서 우리 그 종전 선언에 대한 메시지를 유엔 선언에 담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좀 미리 알렸다는 그 보도도 나오거든요. 폼페이오 장관이 어떤 목적으로 방한할 것인가라는 거에 관심이 많이 좀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종전 선언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에서는 서로 뭐 긴밀하게 조율하고 단일 대응을 한다라는 물론 그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폼페이오 장관이 와서 우리하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종전 선언을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정치적 선언을 해서 지금 현재 결착된 상황을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출발점을 삼을 거냐, 아니면 비핵화라든지 이게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종착점으로 이제 삼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고민도 하면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걸 너무 이게 제약적 성격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이제 북한을 변화시키는 그런 소위 그 정치적 의미를 좀 강조하고 결착된 국면을 해소하는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제 폼페이오 이제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측에 설명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여튼 폼페이오 장관은 종전선언 그것보다는 이제 스가 일본 그 총리가 이건 바뀌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이제 일본 측하고도 협의하고 그리고 또 우리 쪽은 그런 대북 문제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지금 미국이 말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든지 또는 이제 중국과의 그런 관계 이런 차원 이런 좀 더 좀 포괄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 쪽에 물밑 접촉이 있었을까요? 북한 측하고요. 말은 뭐 공개적으로 내세울 건 없지만 여러 가지 노력이 있다라고는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 뉴욕 채널이라든지 또는 뭐 저기 뭐 중국 쪽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경로로 하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내세울 만한 그런 이제 그런 진전이라든지 성과는 아직은 없다라고 보는 게 타당한 그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뭐 10월 선거가 이제 깜짝 이벤트 될 것인가 뭐 여기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반도는 김형석 장군의 차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2부 각서라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논란, 다양한 정치권 상황에 대한 의견 듣겠고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이어집니다. 밀레니얼. 공통점은 세대. 누구나 어느 세대에 속하지만 딱 부러지게 말하기 어려운 열쇠말. 그 세대를 말하려고 합니다. 9월 30일 수요일 제1편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었다. 산업화 세대. 10월 1일 목요일 제2편 민주화의 주역 그리고 현재의 권력 86세대. 10월 2일 금요일 제3편 새로운 시대 정신이 온다. 밀레니얼 세대. KBS 열린 토론에서 준비한 추석 특별기획 세대 토크. 한국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세대의 이야기에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58분 날씨. 청명한 하늘이 펼쳐진 곳이 많습니다. 오늘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 구름만 가끔 많이 끼면서 구름 사이로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을 종일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 강원 영동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밤부터는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내일 오전까지 강원 영동에 벼락과 돌풍 그리고 우박을 동반한 요란하고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이어서 지금 강원 영동에는 호우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모레까지 강원 영동에 50에서 곳에 따라 150mm가 넘는 가을 호우가 예상되고요. 경북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40mm, 경상 해안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올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제주가 23도, 서울 대구 24도, 대전 광주 25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해 낮 동안 선선하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빠르게 쌀쌀해지니까요.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단계를 보이며 공기는 종일 깨끗할 전망입니다. 강원 영동의 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밖에 전국은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5도, 습도는 51%입니다. 송소진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38kHz, FM 101.3MHz, KBS 대구 제1라디오입니다. HLKG. 야, 왜? 점심시간에 뭐하냐? 자야지. 야, 그러지 말고 이건 뭐 들어. 뭔데? 지금 당장 라디오를 켜봐. 나른한 오후 깨울 시사 토크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함께하는 시간. 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김철민의 본부 뉴스. 네, KBS 제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 첫 순서, 이 시각 중요한 뉴스를 분석해드립니다. 본부 뉴스. 뉴스 핵심을 짚어주는 KBS 보도본부의 아이언민, 김철민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철민입니다. 예, 먼저 코로나19 상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코로나 오늘 신규 확진자가 125명. 등등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기로 여야가 거의 합의하는 듯 하더니 없어졌거든요. 여론의 관심이 멀어지면 안 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이해충돌 전수조사는 여야가 합의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여야가 같이 국민 앞에 사실을 이렇게 내놓고 용서받을 건 용서받고 아니면 책임질 건 책임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해충돌이라는
해당 그 상임위나 아니면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는 것 정도로 국한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백지신탁 제도를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도 사실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서로 이제 유착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제도화하는 건 쉽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상임위에 배정될 때 해당 인사가 해당 상임위에 이해충돌에 걸리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 조직 같은 걸 둬야 되는 게 아니냐. 상임위 배정할 때부터. 그렇죠. 누가 이의를 제기하면은 그에 따라 가지고 확실한 판결을 내려주는 그 위원회 판결에 따라서 그 국회의원도 편안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좀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건설업자이고 경영자로서 사실 건설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위라는 곳에서 이분이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전문성을 발휘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니다. 근데 이제 뒤집어 말하면 전문성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거기에 많이 오래 종사하면서 업계를 잘 안다는 거죠. 현장을 잘 안다는 알면서 거죠. 동시에 업계와 유착 관계가 생기는 것도 잘 알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그 전문성, 그 예를 들어 건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국토위 못 간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저는 이거는 또 왜냐하면 그런 피감기관인 국토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할 거거든요. 만약 국토부에 건설업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와가지고 국토부한테 휘둘리게 된다 그러면은 그건 입법부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뭐 건설은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검찰의 예를 들어보자면은 검찰이라는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권력을 가진 그 기관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누구보다 잘 알고 검찰 머리 꼭대기에서 노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법사위에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검찰 출신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은 그 안에서 확보가 되는 것인데 오히려 업계를 잘 알고 있으면 검찰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또 유착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모호한 지점이 있고 그 입법부의 어쨌든 행정부 견제를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지만은 그 전문성 때문에 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 이거야말로 개인의 윤리 문제거든요. 사실 박덕흠 의원님이 건설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은 그리고 입찰 같은 것에 여러 번 참여해 보셨으면은 본인의 경험 바탕으로 예를 들어 약 400m 앞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아주 좋은 무기가 되는 것인데 이번에 보여주는 모습이나 드러난 것들은 아주 그것과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비판을 받는 국회의원이 전문성에 있는 분들이 활동하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전문성을 이용해서 감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유착을 할 것이냐 이 차이가 크겠네요. 예를 들면 검찰개혁 과정에서 보면 여야를 넘어 여당 검찰개혁을 주장하는데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는데도 여당 내 검사 출신 의원들 중에 다수가 검찰개혁에 반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여야를 넘어 검찰개혁에 검찰 출신들은 대체로 팔이 안으로 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참 이거는 소신의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나는 소신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아니야 이해충돌이야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모호한 일이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나 학계 출신들을 많이 진출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한 발 떨어져서 감시 활동을 하던 분들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번에 터진 건설업 부분은 사실은 건설 관련 시민단체 이름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워낙 전문적이고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 시민단체가 별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학계가 있는데 학계도 대부분 사실은 인맥으로 그리고 대기업들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오히려 학계에서 받아서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유착 관계라는 게 언론도 건설사와 관련되어 있는 언론사도 많이 있잖아요. 사주가 언론사의 사주가 이제 건설사인 경우도 많고. 그래서 공영방송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와 건설사 광고가 많다 보니까 정말 건설 쪽은 깊은 고민이 필요한 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문성이 있어서 감시를 잘하면 좋은데 오히려 그 전문성을 활용한 조직을 지금은 어떨까요? 그랬을 때 적어도 기준이 현재 공익적 이익을 이전에는 재산상의 이해를 가지는 건 이해충돌. 재산상의 이득.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세동 8천이 건설업을 한다. 이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나 다들 이런 사람들이 건설업을 하는 거는 사실 이해충돌이었죠.
입장에서는 이런 사안들을 신속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법조계 출신의 인사들이 좀 배속되어 있는 위원회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국회하에 상설기구로 두는 것, 또는 지금의 윤리특위가 사실 맨날 뭐 징계 때리는 기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윤리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충돌에 대해서는. 윤리특위에 이런 것을 하는 소위를 두던지 이런 것들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글쎄요, 현 21대 국회에서 이런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들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들어보면은 여야 간의 이견은 없는 것 같아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면서도 좀 모호하다, 윤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경계가 애매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건 여당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여당이 더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여당의 의지를 가지면 지금 말씀하신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혹은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신설하게 하는 조항으로 개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만족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는 이해충돌 방안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여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이걸 야당이 어떻게 반대합니까? 이것만은. 백지신탁제도의 허울이라는 게 이번에 드러났거든요. 박덕흠 의원 일가의 회사라는 것은 비상장 주식이고 뭐 이게 유통이 자유롭지 않다 보니까 백지신탁해도 안 팔려요. 실질적인 지배권을 유지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도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도 의견 주셨는데 5137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국민이 나란 일, 지역 일 하라고 위임해준 의원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처벌받아야 하고, 그래야 다른 의원들이 이런 일을 안 할 거라 봅니다. 백봉기님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되 감시할 수 있는 공수처와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박사라고 마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1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사회를 존재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가감없이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김선영의 세상의 모든 리뷰 시간입니다.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지가 해마다 선정을 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의 명단이 발표가 되고 한국 사람 2명의 이름이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고 나훈아 콘서트로 가겠습니다. 김선영 문학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봉준호 감독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올랐어요. 네, 이게 100인 리스트를 보면은 총 이렇게 5개 부분을 선정을 하는데 정은경 청장은 리더 부분에 이름을 올렸고요. 정 감독은 이제 아티스트 부분에 이름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모스트 인플루언셜이잖아요. 이게 세계에서 이제 가장 파워풀한 인물도 아니고 그 영향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관적일 수 있지만, 그렇죠, 주관적일 수 있죠. 한편으로는 하드 파워보다 훨씬 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약 4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꼭 어떤 이제 소위 국뽕이라고 하는 민족적 자부심 이런 것 이전에 이 두 인물의 선정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좀 되새겨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이야 뭐 영화 감독이고 세계적인 감독이고, 그리고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칸에서도 인정받았고 막 이랬었는데 정은경 청장이 여기에 방역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건 좀 신기했어요. 올해가 코로나19는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고, 실제로 이제 그 리더 부분을 보면 미국 파우치 소장이라든지 이런 방역 관련된 책임자들이 많이 명단에 올라 있어요. 이번 2020년 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시대를 회고를 할 때 이런 인물들이 이끌었구나.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 평가하기에는 이게 독특한 게 그 인물들의 추천사를 이제 써주는데 정 청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제 소개글을 썼대. 추천사가 아니라 소개글을 썼는데 이제 정경 청장이 그 뽑힌 이유에 대해서 그 방역 과정에서 우리가 민주주의 또 투명한
어떤 정보의 공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가지는 어떤 정보 공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네. 그 부분에서 이제 많은 이들이 공감을 하고 있죠. 네.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100인에 올라간 적이 좀 있었나요? 어떤가? 네, 김연아 선수도 있었고, 아. 네, 문재인 대통령도 2018년도에 올라갔었고, 예. 작년에는 또 이제 BTS 올랐고요. 예. 네, 종종 이름을 올리기는 했었죠. 근데 두 명이 함께 이름을 올린 적은 이번이 처음이고. 아니요, 처음은 아니고 작년에도 이제 BTS와 또 이제 다른 제가 그분의 성함은 낯설어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두 분의 이름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괜찮네요. 이렇게 영향력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복수로 나오고.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주목을 하는 게 이게 소프트 파워라고 부를 만한 우리가 이제 차세대에 더욱 주목받아야 될 어떤 가치를 대변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더 좀 주목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대안적인 성격, 또 포스트 코로나 이대 또는 문화의 시대에 미치게 될 영향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좀 이렇게 상징적인 선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정은경 총장, 봉준호 감독 수상은 아니지만 선정된 것 축하하고 네, 영광의 선정 리스트인 거죠. 네. 그러니까 BTS와 함께 작년에 수상을 한 게 국제기구인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의 이회성 의장이 됐다고 합니다. 아, 네. 모르실만 하네요. 이게 길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참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 때 앞서서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께서 영화 좋은 거 좀 많이 틀어놔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렇죠. 좋은 영화 틀어달라고 하셨는데 네, 올해는 정말 많이 TV 옆에 앉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공연도 못 가고 나들이도 갈 수 없는 상황. 그렇습니다. 트로트의 황제 나훈아 씨의 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평생 소원이 나훈아 콘서트 한번 가보는 거. 그럼요. 그런 정도라고 들었어요. 네, 저희 어머니도 너무 구하고 싶어하는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이게 왜냐하면 BTS 콘서트 못지않게 항상 이렇게 피켓팅이라고 하죠. hol투를 벌일 만큼의 티켓팅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만 콘서트 표를 구할 수가 있고 더더군다나 이제 나훈아 씨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에서밖에 만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TV 중계도 안 했었어요. 그렇죠. TV 방송 출연도 워낙 잘 안 하시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정말 평생 소원이 콘서트 한번 가보는 거다 이렇게 바라가는 좀 가치가 있는. 제가 듣기로도 과거라고 하면 이번 코로나 전만 해도 뭐 칠순 기념이라든가 이럴 때 선물이 해외여행 아니면 나훈아 콘서트 티켓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게 효자와 효녀의 어떤 덕목으로 떠오를 정도로 좀 가치가 있는데 이번에 귀하게 이제 안방 제1열에서 감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오늘 오면서 보니까 이제 KBS 앞에 커다란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어제 이 콘서트가 이제 녹화가 된 상황이고요. 이 녹화를 해서 이제 편집을 하고 굉장히 멋지게 이제 기술적으로 탄생한 완성품이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30일 오후 8시 30분에 KBS에서 방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KBS 프로그램이라서 이걸 저희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TV 출연도 아니죠. 콘서트를 저희가 이제 KBS 채널을 통해서 나가는 거니까 15년 만이에요. 네, 방송 출연이 15년 만이고 이제 그 전에 2005년도에 MBC에서 이제 광복 60주년 기념 특별 기획으로 나훈아 씨의 콘서트를 방영을 한 적이 있고 그 콘서트는 15년 전 공연이지만 아직도 레전드라고 불릴 정도로 저도 이제 좀 전까지 다시 한번 보고 왔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다시 보기가 있어요. 유튜브에 그 울산 MBC 방송국 뮤직 계정에서 이제 그 서비스를 하거든요. 다시 보기 서비스. 그래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봐도 나훈아 씨의 공연을 왜들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지 노래도 너무 멋지지만 이분이 공연 기획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공연이 굉장히 다채로운 볼거리로 많이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스펙터클한 어떤 전광판을 이용한 그런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장르의 예술가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굉장히 좀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기 때문에 15년이 지난 지금은 과연 어떤 또 볼거리를 던져줄까 이런 기대감이 이번 공연에 있는 거죠. 네.
나훈아 씨의 콘서트의 정말 그 매력 이게 네.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가장 뭐 세계에서 최다 뭐 히트곡 보유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음악의 힘이 가장 크겠죠. 네. 근데 솔로로서 그 콘서트의 시간을 버티기가 되게 어려운 일인데 나훈아 씨는 정말 게스트도 없이 본인이 다 전곡을 부르시고 또 본인이 작사 작곡한 곡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네. 뭐 곡의 해석이라든지 전달력에 있어서 본인만큼 그걸 잘 하는 가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지루하지가 않고요. 네. 그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공연에 이제 본인의 아이디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공연을 보면은 그 퍼포먼서로서의 나훈아의 매력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 콘서트도 제작 연출을 다 직접 담당했다고 들었어요. 이전에 보지 못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또 뭐 어떤 모습으로 변신을 하실지 뭐 락커로 변신하실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 미리 선 공연이 있었고 제작이 됐는데 이걸 언제든 관중이 없었고 다만 어제 1000명 정도만 온라인으로만 볼 수 있었다면서요? 미리 신청을 받아서 1000명의 관객이 그것도 되게 좀 독특한 거죠. 기존에 이제 언택트 공연이 많이 있었는데 약 4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거는 한정된 관객들만 온라인으로 들어왔고 또 방송이 된 이후에 다시 보기 서비스나 소장 서비스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라이브 공연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현장성, 실시간성 이런 성격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공연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언택트 시대이긴 하지만 좀 독특한 그 기존 공연, 라이브 공연의 성격을 살린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TV는 왜 그렇게 안 나오시는 걸까요? 그게 스타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신비주의. 스타는 신비해야 된다. 밤하늘에 떠있는 별 같아야 된다. 근데 뭐 친구나 어디서도 볼 수 있는 동네 뭐 옆집 오빠, 옆집 형 같은 스타도 좋지만 뭐 이런 뭐 스타하면 딱 떠오르는 아이콘 같은 존재도 전 필요하다고 보는데 나훈아 씨는 그걸 위해서 또 본인이 부단하게 자기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스타라는 이름에 가장 어울리는 인물이 아닐까 싶어요. 네. 얼리캐슬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나훈아 씨가 안표상들을 적발해서 취소시킨 표를 다시 팔 때 간신히 예매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그 전설의 현장에 올리비아님은 재벌이 백지수 표줘도 안 갖다던 나훈아 내 공연을 보려면 줄 서서 티켓을 사라고 했었죠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는데 언제 볼 수 있어요? 9월 30일 오후 8시 30분 네, 재방송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본방사수로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9월 30일 추석 연휴 첫날입니다. 저도 봐야 되겠네요. 세상의 모델 리뷰 김선영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태훈의 시사본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국민의 방송 KBS가 전속 성우를 공개 모집합니다. 나이, 학력 제한이 없으며 남자는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자여야 합니다. 응시원서는 9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KBS 전속 성우 선발 웹사이트로 접수합니다. 원서 제출 시 모집 공고에 제공된 문제에 대한 mp3 음성 녹음 파일을 첨부하시고 KBS 한국어진흥원에서 주관 시행하는 한국어 능력시험 자격증을 제출하신 분께는 자격 등급별로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하니 원서 접수 시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S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난 잠시 눈을 붙이죠. 조금만 진정을 하시고요. 네, 진정을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조금 전에요. 정신을 잃으셨었어요. 2020 KBS 연중기회 기억을 기록하다. 몇십 년 만에 혈육을 만난 이산가족. 약 4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일단 응급의료진도 상주에 계셨고 내 딸이 맞다, 내 아들이 맞다, 어머니라고 한마디 하고 그냥 쓰러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또 어떤 어머니는 백발이 성성한 어머니께서
어르신이 텔레비전 화면에 이제 양쪽에 분할해서 나오는데 그 따님이 지금 바로 그 안에서 나오는 걸로 착각하신 거예요. 빨리 와, 빨리 와. 왜 안 와? 그리고 텔레비전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주차 중 모션 감사 10건 이상 발생하였습니다. 상시 녹화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라디오 전국 일주 2부 시작합니다. 오늘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 이 현상을 일컫는 말이 있죠.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약 200m 앞 7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지역의 좋은 정보 매일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여행을 못 가지만 라디오 전국 일주 통해서 여행을 하는 듯해요. 여긴 통영입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듯 날씨가 꾸물꾸물하네요 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전국 여행하는 듯해요. 1905번님 이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전에 들은 건데 로마 교황청에서 21세기 대죄악으로 환경오염을 뽑았더라고요. 저도 오래전에 승용차 팔아버리고 대중교통과 걷기로 지구 환경보호에 작게나마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광주에서 5007번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시장 왔는데 그래도 여기는 모처럼 대목을 맞아 상인분들이 활기 있어 약 400m 앞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생강차 담그려고 샀습니다. 요즘 같은데 이런 활기찬 분위기 보면 너무 기분 좋죠. 3650번님 논산 훈련소에 아들을 두고 돌아가는 중입니다. 씩씩하게 돌아서는 아들에게 붉어진 눈시울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꾹꾹 참았지만 지금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육군 훈련소 사이트를 검색 중입니다. 아직은 볼 수 없는 훈련 사진 건강하고 안전하게 훈련 마치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예전에는 군인 아저씨였는데 저도 나이가 들고 보니 어느새 우리 청년들이 듬직하면서도 좀 어리게 느껴지더라고요. 잘 마칠 겁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커피 쿠폰은 8937번님 1905번님께 드리겠습니다. 방송 마칠 때까지 정답과 사연 계속 받을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니 휴대폰 유료 문자 샵 9730 무료인 KBS 콩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첨된 분들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지역 소식 포함한 주요 뉴스 짚어봅니다. 지역 뉴스 브리핑에 이종훈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3자릿수 보이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좀 늘었죠. 네. 하루 사이에 125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적 23,341명이 됐고 이 가운데 지역 발생이 110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9명, 경기 43명, 인천 10명, 그래서 여전히 수도권이 많고요. 부산 7명, 경북 2명, 강원 2명, 충북 1명, 전북, 경남, 충남, 대전, 대구, 제주 각 1명씩입니다. 예, 완치 판정받고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182명이 증가를 해서 누적 2832명이 됐고 사망자 5명 증가해서 393명입니다. 네, 해외 상황도 들어볼까요? 네, 오늘 좀 통계를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월드오미터 실시간 통계로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3,210만 명입니다. 얼마 전에 3,000만 돌파했다 소식 전해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가 98만 2천여 명, 그래서 조만간 100만 명 도달할 것 같고요. 미국이 가장 많습니다. 누적 확진자 713만 2천여 명에 누적 사망자 20만 6천여 명. 그 다음이 인도입니다. 누적 확진자 513만 2천 명에 누적 사망자 1만 1천여 명. 그 다음이 브라질이고요. 누적 확진자 462만 7천여 명에 누적 사망자는 오히려 인도보다 많습니다. 13만 9천 명 이런 순입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감염 발생했다면 가슴이 철렁해요. 그런데 서울 강서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경위가 교사 한 명이 22일 날 최초로 확진 판정을 이제 받았고요. 네. 어제까지 12명이 추가로 확진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모두 합쳐 지금 13명 확진을 한 상태인데 어린이집 관계자가 3명이고 원생이 2명, 가족이 3명,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연관된 사람들 뭐 이런 수입니다. 그나마 원생 숫자가 조금 적은 것이 다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최초 확진자인 그 교사가 지난 13일에 그 한 성경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 모임 참석자가 그 가운데서 3명인데 그 가운데 2명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고요. 또 그 성경 모임 장소 방문자 중에서도 3명의 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모임을 한 그 장소를 중심으로 처음에서 퍼진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이 구조적으로 약간 좀 문제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거실과 화장실 같은 걸 이제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 이 원화의 그 마스크 착용이 조금 미흡했던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기도 한 그런 그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또 워낙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약 2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고양시 정신요양시설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또 걱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5일에 이 시설 종사자 한 명이 인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금 어제까지 이곳에서 모두 38명이나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네. 보니까 생활관 입소자 가운데서 35명, 종사자 2명, 사회복무요원 1명까지 이제 발생한 그런 상황인데요. 네. 생활관이 이제 3층에서 주로 발생했는데 방이 10개가 있다 그러고 한 5명 내지 7명씩 모두 그 56명이 분산해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전파가 좀 규모로 지금 경찰에 차량 행진 지금 신고를 한 상태인데요. 네. 이것도 지금 경찰이나 지금 정부 쪽에서는 이제 풀어할 방침인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9대씩 끊는 방식으로 집회를 좀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대 이상 못 모이게 하니까 뭐 그렇게 하겠다 이런 건가 봐요. 10인 이상 집합금지 아닙니다. 네. 정부가 아동 특별 돌봄 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 내용을 발표했네요. 내용 좀 전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뭐 특별 돌봄 지원 대상도 중학생까지 확대하고 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제 주경안에 편성이 좀 됐던 거 아닙니까? 네. 그 내용이 이제 다 종합적으로 정리가 돼서 오늘 이제 발표가 나온 건데요. 일단 그 만 18세 미만 아동 중 보호자의 직접적인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 250만 명, 초등학생하고 이제 중학생까지 포함해서 한 670만 명 이제 일단 대상이 되는 거고요. 현금으로 바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9월부터 아동 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아동 경우에는 28일까지 1인당 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수급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방식이라니까 굳이 신청을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9월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1인당 20만 원씩 이렇게 이제 받는 거고. 이거는 아동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서 순차 지급을 한다고 그러고요. 이번에 이제 중학생이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1인당 15만 원 비대면 학습 지원금 명목으로 이제 지급을 할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는데 이것도 스쿨뱅킹 계좌로 해서 추석 연휴 이후에 좀 지급할 것으로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남편이 그 아내가 탄 차를 바다에 추락시켜서 숨지게 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았던 그 이른바 금오도 살인 사건이요. 네. 대법원이 살인 혐의 무죄를 확정했다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이건 좀 간단히 들어볼게요. 네. 이 사안 자체가 좀 국민적 관심을 끌었었기 때문에 내용은 아마 대강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 쪽에서는 이게 의도적인 이제 살해다 이렇게 이제 본 거고 1심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살인 혐의 관련해서 이제 유죄 선고를 했는데 그 2심에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고장을 찾아갑니다. 김진희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전국의 역사 문화 유적지를 찾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박광일 역사 여행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떠나는 시간입니다. 네. 네,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이제 담장 없는 박물관이라는 별명을 가진 도시가 여러 있는데 아마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유적도 많고 각각의 유적이 얘기거리도 많은데요. 그래서 경주를 한 번에 소개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대신 이제 이야기거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당장 가시기는 어렵겠지만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거나 또 방학이 되거나 할 때 아이들하고 같이 가시면 좋을 곳 몇 곳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가본 지가 진짜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메모를 좀 잘 해놔야겠네요. 가장 먼저 소개해 주실 곳이 선덕여왕릉이네요. 네, 선덕여왕릉입니다. 선덕여왕은 삼국사에는 선덕왕, 선덕유사에는 선덕여대왕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르는 선덕왕 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신라 37년 이것도 선덕왕 한자로 다른데 편의적으로 선덕여왕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으로서 왕이 올랐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태종대왕 문왕대에는 삼국 통합전쟁의 기틀을 마련했고 또 한편으로 김춘추, 김유신 하는 좀 유명한 인물들하고 어떤 같이 이제 활동을 했다는 면에서 이제 관심을 갖는 인물인데요. 그런데 이제 선덕여왕 자체도 굉장히 이제 스포트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관심 속에서 그 능력을 보여준다는 내용이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그 삼국유사에서 지기삼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종의 미리 뭐 예측을 한 세 가지 사건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선덕여왕이 예측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에서 선덕여왕에게 모란꽃이 있는 병풍을 보냈는데 그 모란꽃에 벌과 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덕여왕이 이 모란꽃이라는 게 내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 꽃은 향기가 없을 거다. 근데 실제로 향기가 없는 거지? 약간 없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추리력이네요. 네네. 이제 뭐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자신의 무덤 자리를 또 그렇게 찾아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유적하고 기록에 남아 있어서 한번 찾아봐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 나눌 거는 선덕여왕릉.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선덕여왕이 주문이 못 받겠다고 느꼈을 때 신하들에게 자신의 무덤 자리를 정하는데요. 그 무덤 자리를 도리천에 묻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리천? 네, 도리천은 일종의 불교 경전에 나오는 하늘을 얘기거든요. 불교에는 하늘이 2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하늘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신하들이 그 부탁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아니 신라 땅에 그리고 또 지상인데 여기가 도리천이 어딜